네, 이상으로 두 편 논문 발표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으로 넘어갈 텐데요. 먼저 그 토론은 양해해 주시면 이현출 교수님께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실물 정치도 잘하시고 또 학술적인 정치도 잘하시는 분이어서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님께 10분 이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상훈 교수님 그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발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오늘 이제 그 전 세션에서 김학중 교수님께서 아까 우리 정치의 새로운 분석 틀로서의 정치 심리학이라고 하는 관점을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팬덤 정치 특위를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 직접 팬덤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 인터뷰를 쭉 하는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이렇게 맹목적으로 팬덤 활동이 변했냐. 과거에 김대중 뭐 노무현 팬클럽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 시대는 매우 양호한 선호의 표출이었는데, 이제 지금 아주 맹목적 극단적으로 이제 이 태도가 변해갔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한을 얘기합니다. 한먹음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자주 썼는데, 그래서 이 정치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지자들이 매우 극단적으로 변해왔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진영 교수님께서 그 밸류 서베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가 이런 뭐 그 톨러런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발전되지 않고 이 다원주의에 대한 수용 태도가 매우 취약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적 문화의 특수성과도 좀 연관이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문화적 측면, 심리적 측면이라고 하는 부분도 팬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설명 변수로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토론문에서 박상훈 교수님 주장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게 팬덤 정치가 글로벌한 현상이냐 아니면 우리 한국적 특수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민주주의의 백슬라이딩이라고 봐야 뭐 큰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한국적 특성으로서 어느 대목에 주목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뭐 세계적 현상으로서는 뭐 정치 양극화와 어떤 대중민주주의의 변화라고 하는 측면, 박성훈 교수님 설명하신 뭐 그런 측면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소셜 미디어가 대중의 극단화를 추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적어도 아까 표능감이라고 하는 표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자신의 의사가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대중 매체 시대보다 이 소셜 미디어 시대에 뭔가 대중의 극단화가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또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와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팬덤 정치, 극단적 팬덤 정치가 뭐 세계적 흐름 속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팬덤 정치가 한국적 상황 속에서 어떤 특수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역주의를 얘기할 때 뭐 지도자 요인 또는 뭐 경제적 요인, 여러 사회적 요인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 교수님도 얘기하시다시피 지도자 중심의 정치적 문화가
우리 팬덤 정치를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구조적 특수성이 됐다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상김 정치가 청산이 되면은 뭔가 이 지역주의도 완화되고 뭔가 우리 한국의 고질적 정치 병폐들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팬덤들은 기존의 정당 정치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한 지도자를 찾아서 거기에 추종하는 그런 문화로 발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제도적 측면도 결국은 뭐 다원주의 정치 또 느린 정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다원주의를 조장하는 정치 제도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이런 오늘날 정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양당제 다수제 모델 하에서의 뭐 이런 극단적 그 지지의 편중 현상들이 결국은 우리 이 사회의 이런 편등 정치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다원주의 정치 문화를 뭐 침식시키는 구조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우리 제가 2000년에 한국 정당 정치 왜 이렇게 발전하지 않느냐 해서 그 한국 정당 정치의 유전자 지형을 밝히겠다고 저 한국중앙연구원에 가서 살림 정치를 한 1년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하도 얼토당토하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댐빈이 안타깝기도 하다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조선조의 이른바 그 유학적 전통이 공론 정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론은 대화 타협을 통해서 공론이 추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공론이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공론이 색하면 막히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 후반기에 살림정치 후반기에 붕당정치로 변하면서 공론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게 되는데 특히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여기는 다수설과 소수설이 없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리를 담재하는 사람은 곧 왕인데 왕이 이 그립이 센 왕이 있으면 그것이 이 공론이 잡힐 수가 있는데 그게 약화되는 시기가 오면은 공론이 매우 해이해지고 붕당 간의 대립들이 매우 이제 치열하게 전개된 겁니다. 뭐 가령 효종이 이 돌아가셨다, 승하했다. 그럴 때 그 계모가 복식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뭐 또 3년상으로 가야 되느냐, 1년상으로 가느냐 이런 게 뭐 치열한 대립 구조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공론 측에 서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유배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정치 문화들이 그 오늘날 그 뭔가 타협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치 문화의 하나의 유전적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율곡이 같은 분들은 관홍의 정치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너그러움의 정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정치 하에서는 상생의 정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뭔가 이 관홍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하튼 뭐 그런 측면에서 한국적인 뭔가 이 우리가 다원주의 운동을 하는데 많은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는 화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하튼 이 저는 그 대안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시민들이 나서야 되겠다. 팬덤들이 지배하고 있는 장소에 건전한 시민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최근에 극단적 대결 이후에 브레이브 엔젤스라고 하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서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적 연구를 하면서 이것을 사회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정당 정치 차원에서도 그것이 이제 정당 정치가 형해화되다 보니까 팬덤 정치가 그 자리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니 정당 정치가 제대로 돼야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과 대의원과 지도자 간의 관계가 확실히 정립이 될 때 팬덤들이 특수 지도자를 장악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 소셜 미디어 너무 발달되는데 이 시대에 맞는 디지털 윤리 확립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철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상원 교수님께 10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외교학과에 있고요. 전공은 이제 미국 정치 그리고 김학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치 심리학 요즘 이제 두 가지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 정치 심리학 관련된 내용이 나은영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그 사회 심리학 이론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복습한 부분도 있고 이게 정치 심리학을 벗어나서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하는 사회 심리학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구나. 제가 배운 개념이랑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용어가 다르구나. 이런 좀 새로운 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 심리학에서는 이제 나은영 선생님 발표하신 이 내용을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그때 맥락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민주주의가 작동을 한다면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선거에 후보를 출마하고 그리고 그 후보들은 이제 자기의 공약들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선이 되면은 이런 걸 하겠다, 저런 걸 하겠다. 그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후보들은 다 뭐 일정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유권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그 후보들이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느냐도 물론 보지만 유권자들이 합리적이라면 후보들이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는지 보다는 더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저 후보들 입에서 어떤 정책 공약들이 나오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각각의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해. 이런 정책은 이제 했으니까는 더 할 필요 없어. 이런 정책을 누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하면 오히려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이런 식의 정책 기준으로 각각 유권자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놓고서 후보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고 자신의 정책적인 입장과 가장 유사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선택하면 그러면 모든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모든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니까는 전체 유권자 차원으로 봐도 합리적인 결정이 된다. 이게 이상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원칙이라고 정치심리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치심리학에서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유권자는 유세 안 다니고 후보자가 무슨 얘기하는지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유권자죠. 정보가 없는 유권자. 그러니까 기껏 투표권을 줬는데 후보들이 떠드는데도 듣지도 않고 신문에서 계속 이 후보는 이런 얘기하고 저 후보는 이런 얘기하니까 비교해보자라고 기사를 내는데 읽지도 않고 그리고는 대충 심심해서 공휴일이라고 투표해야 된다고 가서 정당 색깔 보고 그냥 찍는 이런 무지몽매한 유권자들이 적이다라고 했던 게 불과 4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무지몽매한 유권자들이 적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나은영 교수님 말씀에 나온 합리화하는 유권자들이 주적이에요. 합리화하는 유권자는 뭐냐 하면 합리적인 유권자가 아니라 이미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누구는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있고 누구는 파란색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럼 합리적인 유권자라면 노란색 정보가 왔을 때 저게 노란색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합리화하는 유권자들이 횡행한 시절에는 빨간색 색안경을 쓴 사람은 노란색 정보가 왔을 때 그것을 주황색으로 보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노란색 정보를 초록색으로 봅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서 나온 얘기라고 해도 저건 일리가 있어라고 해야 이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유권자의 태도인데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합리화하는 유권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미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빨간색 정보를 주는, 빨간색 안경을 낀 사람한테 유리한 정보를 주는 매체를 찾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30년 전만 해도 정치 관련된 뉴스를 보려면 9시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아니면 정치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침 신문이 오는 걸 기다렸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수많은 매체 중에서 내가 골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사건이 터졌대. 그러면 빨간색 안경 쓴 사람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매체를 자기가 알아서 고를 수가 있는 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리화하는 유권자들이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정당 혹은 정치인 차원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해서 더 상황이 지금 심각해지는 것은 합리화하는 유권자를 넘어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유권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요. 즉 가짜 뉴스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보가 없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정보를 줘도 왜곡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거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 잘못된 정보는 한번 그냥 집에 가서 실험해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검색란에 지구는 평평하다 3번만 쳐보세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영상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거 일주일만 보면 정말 지구가 평평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뭔가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진단은 있는데 문제 해결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를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즉시 나이, 지역, 성별 여하 상관없이 노벨 평화상을 줘야 돼요. 이건 모든 나라들의 겪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개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같은 거를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언론과 정치인과 일반인들을 처벌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처벌 혹은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해서 가짜 뉴스 혹은 편향된 정보의 유포를 막는다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인 인간의 표현의 자유를 유의하는 상황에 해석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자유의 아이러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그 자유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유를 그러면 박탈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줬던 자유를 뺏는 방법 혹은 그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법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이 있으면은 뭐 징벌을 하자. 근데 이거 다 아시는 대로 여당 야당 바뀌면은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반대해요. 법안 보고 있으면은 이거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은 법안 내용인데 왜 공수가 바뀌었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 이거 정책적으로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갖고 이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참으로 허망하게도 이 모든 얘기의 결론은 우리가 각자 알아서 잘하자로 가요. 우리가 각자 알아서 잘하자, 이거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라는 겁니까? 시민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가는데 교육이 잘 됐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아예 오질 않았겠죠. 지금 와서 교육을 한다고 그래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는 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언론, 정치인 이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과 정치인이 가급 가짜 뉴스는 유포하지 않고 무시를 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편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치인과 언론의 입에서 나와주지만 않아도 일반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이 통용은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 엘리트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될 문제지,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방법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각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는 좀 적당하지 않은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저희가 조 시계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7분, 8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주제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의견을 주실 분 있으면 한두 분만 좀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받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을 해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네. 예, 제가 이거 많이 배웁니다. 저는 그 한국 기독교사를 전공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한국의 근현대사에 또 제 나름대로 나이가 그 많은 접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인데, 그 얼마 전에 그 이화여대 그 역사학과 교수 정병진 교수가 저희 모임에 와서 발표를 하시는데, 그분한테 느꼈던 그분이 굉장히 많이 그 팔로워들이 많거든요. 그분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누구를 거의 신격화 시키냐면 특별히 여운용 씨를 신격화를 시켜요. 근데 이제 그분이 권위가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다른 사람과 달리 수많은 각주, 1차 자료를 각주로 제시를 해서 거기에 다른 이견이 없도록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분이 인용하는 각주들을 보면 다 여운형을 위한 각주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근데 어저께 재미있는 게 그 교육감의 그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는 분이 당선되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좌로도 치우칠 수 있고 우로도 치우칠 수 있지만 가운데라도 치우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느 한쪽에 색깔이 있는 안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누구도. 지금 아까 나문현 교수님 그 대안을 얘기하는데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인간이 가능할까? 색깔이 애초에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냥 듣기적으로 하는 소리지. 그리고 아까 무슨 객관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암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암만 저도 객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제 주장과 제 사관에 맞는 그 1차 자료를 가지고 저를 증명해 나가려고 하게 되어 있지, 1차 자료를 보고 역사는 이거다라고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안 된단 말이죠. 과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편향된 시각들이 교정이 정말 가능할까? 그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별할 능력들도 없고,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도 선별할 능력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죄송하지만 학자들도 제가 선별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한 분만 좀 더 초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아무도 안 계셔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나은영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완화시키는 한 방법으로서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플랫폼 회사에게 그러한 가짜 정보나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두 개 질문이 나 교수님 쪽으로 갔습니다. 하나 하시겠어요? 예. 박상원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에서는 이 노무현 대통령 재임 전후로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팬덤 정치가 어쩌면이 아니라 명확하게 대통령제와 직접 관련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치학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20쪽에 보면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사례로 이 팬덤 정치를 해결하는 2017년 문 대통령 취임사를 기술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취임사에서 나서서 대화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거기도 밝히셨지만 문 대통령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대통령도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께서 청와대 정부도 이렇게 쓰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안 제언 같은 것도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나 교수님께 한 2분 정도 답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 교수님 나머지 시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분이 짧긴 한데요. 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요, 사회심리학 연구하면서, 느낀 게, 정말 우리가 정말 착각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 배울수록 겸손해진달까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도, 이거는 내 확신이지, 어쩌면 더 알아보면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에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겸손함만 갖춰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연결해서 아까 팬덤 정치, 그러니까 팬덤들이 되게 욕설이나 야유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효능감을 갖는다. 저는 그 말씀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청년들 무만감이 있는데, 이 욕설이나 야유가 효과적이야. 그래가지고 다들 욕설과 야유를 하는 쪽으로 그게 다수가 되다 보면 점점 더 정서가 피폐해져서 힐링을 원하는 사람만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할 때 정당 정치도 이제 많이 중요한데 이제 심리학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가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물들기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물들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에도 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적인 표현이 어텐션을 많이 받게 되겠지만 정치 엘리트나 어떤 지도자급의 사람들부터라도 그런 걸 좀 자제하고 이렇게 좀 좋은 용어로 같은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좋은 용어로 하게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안 그래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 이렇게 요청하면서 회의가 또 다음 주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DSA라고 디지털 서비스 액트 요거 이제 2023년부터 13년에 나왔고 요거를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X부터 시작하려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도 결국은 약간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거에 약간의 무작정 놔두는 이런 건 좀 제어가 있더라도 그걸 도입을 해야 할 시점이 우리나라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소에서 만들었어요. 이 댓글 어떤 경우에 이거를 삭제해도 될지. 그거를 만드니까 또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저항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1년 동안 실시를 해본 결과 이제 현재 37개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33만 개인가 되는 그런 욕설 글들을 걸러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걸러내고 그리고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포털에도 좀 책임을 지우고 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2분 넘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 네.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는 그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걸 먼저 좀 공유해야만 저는 좋은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헌법을 만든 뭐 아버지라고 보통 불리는 제임스 메디슨은 인간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를 불러와서 정부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정치를 제도한다라는 얘기로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이라는 건 자연 상태 속에서 외롭고 궁핍하고 잔인하고 냄새나고 짧기까지 하다라고 말한 건 토마스 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의 기능을 선용할 방법을 찾은 게 현재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민 참여나 시민 정치 이런 말을 너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전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가 많아졌고 팬덤 정치도 어떻게 보면 그것에 이 어떤 그 이론을 타고 들어와서 저는 기세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몽테스큐에는 시민사회를 설명할 때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계속된 악순환은 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법하게 공권력을 다룰 시민의 대표를 선출했으면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걸 좀 이 관심을 갖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는 대개 정치인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의회나 정당을 쉽게 그건 우리의 다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넓게 보면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이론과 주장들을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과 같은 정치에서 시민들이 좀 자신이 할 능력보다 좀 과신이랄까요? 시민도 오만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저는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제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뭐 46명째인가요? 대통령을 이제 뽑는데 그 가운데는 트럼프 같은 대통령도 있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아주 슬기롭고 현명하게 써서 정말 조용하게 정치를 한 사람도 미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사람이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너무 개인이 권력을 많이 가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저는 지도자 또는 권력자에 대한 생각이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그러면 마치 당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크게 가졌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DJ도 공천 때 40% 이상을 자기 사람을 채울 수 없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선명하면 권력을 견제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DJ가 대통령이 돼서도 늘 신진 개혁 세력들이 그 밑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권력이 선명하면 오히려 일을 풀어가기 용이하다는 겁니다. 팬덤 정치의 문제는 정당 혁신운동이라는 걸 앞세워서 사실상 100%를 다 가질 수 있게 한 것이 문제입니다. 권력은 권력자를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원 참여, 시민 참여, 직접 참여라는 이름으로 그 권력을 잘 안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제임스 메디슨을 다시 인용하면 본인들이 연방헌법을 만든 이유는 먼저 통치가 가능하게 하고 그 통치 내부에서 서로 견제하고 책임감을 부과할 방법을 찾은 게 저는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를 운영하는 우리들의 적법한 대표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좋은 정당이 되는 노력을 격려해 주는 것이 지금 팬덤 정치를 줄이는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전처럼 조직력도 튼튼하고 당내 그 당직자들의 활동도 안정됐더라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오만할 수 있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당들이 서로를 견제해 주지 못하면 밖에서 아무리 소리 높여 외친다 하더라도 그 역시 누군가의 권력에 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는 좀 현실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단 권력이 폭력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 책임을 반복해가면서 줄여갈 수 있다. 그러면서 좀 야심이 지나친 시민 집단들을 그 정치의 과정 안에서 목소리를 좀 줄이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자체가 모든 편견과 이런 것부터 자유로운 어떤 것을 전제하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그런 한계 때문에
정치의 방법으로 그걸 어떻게 줄여갈지에 대한 지혜를 저는 좀 높이는데 우리가 좀 기여해야 돼만 일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인간 자체를 너무 완전한 존재나 좋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전제에서는 저는 정치가, 민주정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한테 당면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제 생각에 이 위기를 저는 어느 나라든 다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까가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저는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때 민주에 대한 현실화될 수 없는 생각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볼지, 또는 조금 나은 조건의 정치 현실을 이렇게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할지가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전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양극화의 문제하고 팬덤 정치 문제는 제가 지금 현재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있는 주제인데, 제가 질문을 알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정치 혼란기인 1980년대 말에 은퇴하셨던 저희 은사님께서 내가 왜 정치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쓸데없는 공부를 한 것 같다 그러면서 학교를 떠나셨습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학장직을 마무리했는데 사회과학이 이렇게 무능할 수 있나 한탄만 하다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과학의 역할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안을 만들어내는 건 정치인의 역할이고, 경제에 관한하는 기업인의 역할이고 경제인의 역할이지, 뭐 안 되면 정치인들에게 대안 안 만들었다고 책임을 추궁하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의 역할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용감하게 외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어젯밤 생각하고 오늘 아침 생각이 저도 다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만지기 어려운 주제를 두 분께서 아주 맛깔나게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토론하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제가 8분을 더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